자, 4시 30분에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패널께서는 무대 위에 자리로 착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패널이신 서하영 교수님, 조용환 교수님, 송경희 교수님, 손혜임 교육부문장님께서는 자리로 착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네, 오늘의 마지막 세션인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패널 토론의 사회를 맡은 교수학습 혁신센터 부센터장 이상은입니다. 패널 토론에서는 앞서 들은 다양한 발표를 바탕으로 대학이 AI 시대에 어떤 고유한 역할을 가져야 하는지, 또 교수자와 학생, 정책과 산업이 어떤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하는지 깊이 있게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패널 토론의 질문은 자리해 주신 청중께서 저희 컨퍼런스를 신청하실 때 적어주신 질문들을 종합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떠나시긴 했지만 사실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패널은 저희 성균관대학교 교수학습센터장이신 서아영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학교 학습과학연구소장이신 조영환 교수님, 국정기획위원회 AITF 팀장이자 성균관대 인공지능 신뢰성센터장이신 송경희 교수님, 마지막으로 업스테이지 교육부문장이신 손혜인 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분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패널 토론의 진행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은 시작에서 오프닝 라운드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 주제별 질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중 Q&A가 있고 마지막 라운드에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사회자인 제가 패널께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분 패널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I 시대에 대학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도전은 무엇일까요? 패널분들께서 각자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조용환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발표 중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AI가 도입이 되고 특히 이제 생성형 AI가 도입되면서 우리가 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또 그걸 어떻게 가르치는지, 특히 이제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가 전반적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평가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근데 이 평가를 어떻게 이제 바꾸는 것이 학생들의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비판적 사고를 높여주면서 동시에 AI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는, 또 AI와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이 아닐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학습과학의 관점에서 평가를 가장 큰 도전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송경희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죄송한데 제가 질문을 좀 놓쳤습니다. 어떤 질문이셨나요? 네, 뒤에 살짝 있는데 대학의 가장 도전. 크고 중요한 네. 도전. 네, 저 도전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네네. 네. 도전이 일단 이게 미래를 잘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도전인데, 학교라는 곳이 미래를 준비시켜 주는 곳이잖아요. 내가 가장 어려운 이제 곳이 되어버렸어요. 미래를 어떻게 준비시켜 주지? 어떤 걸 가르쳐서 미래를 준비할 거지? 근데 미래가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웠던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장 3년, 4년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모를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단기, 장기 뭐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좀 불확실하면 다 장기로 밀어버리는데, 이제는 그 단기라는 게, 장기라는 게 구분도 참 몇 년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도 참 애매해요. 이제는 대학도 들어오면 4년, 보통 4년인데 4년 안에 1학년 때 들어와서 4학년 졸업하고 나서 내가 사회에 나가려고 하면 너무 많은 게 변해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걸 가르쳐야 될지 참 어렵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도 어렵지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가 참 어려운 정말 큰 도전이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변화가 참 필요한 시기인데 이거는 어느 나라도 답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정부 그리고 대학 또 산업계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당장 필요한 거 그리고 이걸 어떻게 당장 필요한 거를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게 좀 당장 필요한 게 달라지더라도 적응하면서 또 조금 달라진 걸 해낼 수 있을 거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은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공급할 건가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데 굉장히 짧은 주기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가르쳐가지고는 절대 적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내가 그 변화를 리드하면서 적응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뭘 건가를 고민하면서 그걸 같이 가르쳐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도전일 것 같습니다. 아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송혜인님께서 기업이나 산업의 관점에서 도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설명드릴 것 같은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교수님과 굉장히 맥락이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AI 기술을 직접 만들고 있고 그거를 따라가고 있는 저희조차도 매일매일이 벅차고 돌아서면 바뀌어 있는 이 시대인데요. 특히나 테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실제 저희는 또 인재들이 계속해서 또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또 보는 뷰는 대학에서 이런 실제 산업에서 필요한 인재들 혹은 이제 변화하는 이 테크와 산업 속에서 어떤 인재들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갭을 줄여나가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도전인 것 같고 또 근데 그 속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오히려 AI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근본의 교육들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변하지 않고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교육이 무엇인가를 또 동시에 연구하고 또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 자체가 엄청난 요즘은 도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센터장님이신 서하영 교수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전 사실 준비해온 얘기를 앞선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그냥 솔직하게 교수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면한 도전 중에 가장 큰 것은 교수가 가장 AI를 모른다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은 이 변화에 그래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학생들이 교수가 앞에서 강의를 하면 앱을 놓고 자기는 딴짓을 한답니다. 그러면 앱이 알아서 다 그 교수가 말하는 거를 다 텍스트화 한 다음에 수업이 끝나면 착 요약을 해서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럼 이제 학생은 수업 시간에 딴짓하면서 교수 얘기가 1시간 내내 강의해봐야 그 학생은 이제 5분짜리 요약을 갖고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들이 더 많이 공부하고 AI를 더 빨리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AI를 접목한 활동들 그리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우리가 먼저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 패널께서 서로 다른 각도에서 도전 과제를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수자의 AI 역량, 두 번째는 AI 시대 인재상과 학습 평가, 세 번째는 대학과 산업의 격차에 관해서입니다. 지금 마침 패널분들께서 답변해 주신 것의 연장된 주제라고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교수자의 AI 역량입니다. 대학 교수자는 어떤 AI 역량을 가져야 할까요? 또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서울대 조용환 교수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발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제 AI를 이용해서 자기가 궁금한 걸 질문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지식을 이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대학에서 교수자가 가르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학습이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난다면 교수자의 역할은
지식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습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활동을 설계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데이터 기반의 여러 가지 이제 교육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학습 분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보고 학생의 어떤 지식 수준, 참여 수준 이런 것들을 파악했다면 이거에 기반해서 학습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이제 교수자가 가져야 되고요. 이런 학습 설계 능력의 기본이 되는 것은 학습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습과학 연구소가 만들어지면서 중등 교육에서 사범대학에서 모든 교사에게 학습에 대한 어떤 과학적 지식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대학 차원에서도 이런 학습 디자인이나 학습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학습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학습 설계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송경희 교수님께서 두 번째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잘할 때 그 창의적으로 사고하라, 창의성이 중요하다 이런 걸 교육을 늘 사실 듣기만 하고 자란 것 같아요. 그걸 실제로 체험하면서 그 능력을 개발시킬 기회가 얼마나 있었을까 돌아보면 좀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미 많이 들어온 익숙한 단어죠.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는 중요한데 그걸 과연 기르게 하는 교육제도가 있었느냐가 문제인 거죠. 엘빈 토플러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2000년대 초반에 한국을 방문해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하신 말씀이 한국의 학생들은 미래에 쓰지도 않을 지식을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15시간이나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지금 달라졌나요? 2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런 제도 속에서 자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저희들은 창의적으로 사고하라, 크리티컬 띵킹 해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춰야 된다, 융합적 사고를 해라, 3C를 강조하거든요. 저도 지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데 그게 몰라서가 아닌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러면 키워줄 건데, 그럼 이걸 가르치는 우리 이제 교육자, 교수분들도 그렇게 교육을 못 받고 자란 거예요, 대부분. 물론 이제 해외에서 공부하면서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이긴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또 갖춰져 있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능력인 거죠. 이 교육제도화에서 우리가 길러왔던 것들이. 그런 분들이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3C를 키워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키울 거냐가 제일 이제 걱정인 거죠. 그래서 이 교육자가 해야 될 건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르칠 수가 있고, 그 가르치려면은 결국은 아까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의 방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절대 그렇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 15시간을 학원에서 보내냐? 지필고자 위주의 우리 수능 시험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다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자기 학업 성적을 평가받고 그걸 디딤돌로 해서 자기가 미래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 제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창의성을 시험하고 비판적 사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융합적 다학제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거를 시험할 수 있는 것들을 각각 가르치면서 반드시 만들어서 최대한 그 방향으로 리드를 해나가야 된다는 게 저는 지금 교육자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한 교주자의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센터 서양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많이 알려진 대로 이제 학습에 있어서는 더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능력, 그리고 이제는 AI와 협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필요한 교수자의 역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량을 그냥 교수자 개인의 수준에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리더십을 기반으로 해서 교수들이 그러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동기부여를 하고 그것들을 그 개인 수준에서 내가 역량을 키웠다 해서 머무르지 않고 다른 동료 교수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 이러한 문화적인 혁신이 함께 일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통하고 협업하는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해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세 분의 말씀처럼 대학 교수자의 여러 역량이 뭐 전통적으로 또 중요했던 역량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 역량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것도 그 질문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질문이었는데 AI 시대 인재상과 학습 평가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이 두 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느냐? 이런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습 평가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입니다. 이 질문에는 손혜인 교육부문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업스테이지에 또 계신 분들 그리고 저도 테크 회사에서 어떤 분들을 많이 마주하느냐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크씬은 돌아서면 정말로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항상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파도를 탈 수 있는 사람. 결국은 이제 이런 변화들이 저희가 계속해서 맞닥뜨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실제로 모델러 분들도 정말 많은 프레셔를 받는 게 본인이 한 연구의 아까 그 레시피를 쿠킹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 클릭을 했을 때 뭐 GPU 비용이 몇십억이 나가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압박을 감당을 하는 거가 되게 많이 두려워하고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어떤 상황들이 계속해서 맞닥뜨려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을 좀 파도를 탈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 늘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그거와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 파도 속에 가장 그걸 즐길 수 있게 되는 부분은 바로 문제 정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는 파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지금 직면을 하고 있고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빠르게 정의하고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팀에 공유를 하고 이런 문제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같이 또 이 파도를 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라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지금 현재 뭐 저희도 사람들을 이제 인력 채용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 제가 이제 AI 씬에서 이제 10년 동안 실제로 이 기업 안에서 생존을 해 나가면서 이제 항상 이 부분을 잘 즐기시고 문제 정의를 하시는 분들이 오래 좀 남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실제로 아까 AI 어떤 기술에 대해서 얼만큼 아느냐에 대한 평가보다 저희도 교육에 들어갈 때 이런 근본적인 AI 교육학을 되게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정의하는 법 그리고 아이디어를 꺼내서 정의를 하는 법을 어떻게 학습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AI 교육 안에서도 저희가 먼저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트레이닝을 할 수 있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일단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좀 정의를 하고 평가를 하고 교육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비유를 들어주셨군요. 파도를 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예, 그 조용한 교수님 계속 조용한 교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 같지만 답변을 해주실까요? 예, 그 앞서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이나 또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AI를 잘 쓰는 사람과 잘 못 쓰는 사람 간의 굉장히 격차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역량의 기본이 되는 거는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역량을 강조하다 보면 지식에 대한 이제 강조가 좀 소홀해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창의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도 어떤 내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AI와 협업할 때도 아까 이제 물리 교육의 사례에서 보면 그냥 맡겨두면 학생들이 그걸 그냥 챗GPT나 생성형 AI한테 문제를 그대로 묻고 답을 찾는 굉장히 의존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면 학생들이 내용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때는 좀 더 주도적으로 AI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AI가 준 의견을 자기가 수정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AI 시대에도 어떤 그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어떤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할 때 그 예전의 어떤 지식 교육은 우리가 그걸 암기를 하고 그걸 집필 시험으로 얼마나 외웠는지 기억하고 있는지를 평가했다면 그 방식은 이제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실제적인 문제 해결 상황에서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또 전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런 그 평가를 할 때 좀 활용을 해서 실제적인 문제를 제공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AI에서 제공받는 어떤 응답을 같이 통합해서 좀 창의적인 어떤 문제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약간 제가 예상 못한 답변이었습니다. 내용 지식의 중요성과 그 지식의 활용과 전이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대학과 산업의 격차입니다. 대학 교육과 산업 현장에서의 AI 활용에는 간극이 존재를 하는데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송경희 교수님과 손혜인 교육부문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은 이제 늘 그 교육과 산업과의 관계에서 존재했던 단어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된 게 학교에서 AI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들이 점점 좀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특히나 AI는 이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상당한 또 좋은 모델도 필요하지만 또 그걸 하기 위한 컴퓨팅 파워도 필요하고 이런 리소스가 굉장히 많은 이제 산업계로 이 연구의 주도권이 다 넘어간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만들어진 모델 수를 보면 2010년대 중반 정도까지는 학교에서 더 많았어요. 근데 그 뒤로는 산업계가 월등히 다 앞서가 버리고 이제 아예 뭐 이 학계에서는 이제 거기에 뭐 어느 정도 경쟁할 단계조차도 안 돼 버린 지가 벌써 수년이 흘렀죠.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굉장한 많은 리소스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그만큼 산업계가 이 투자의 필요성 내지 앞으로의 경쟁력을 보고 또 많이 투자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리소스를 갖지 못하고 하다 보니 여기서 가르치는 학생들이 그 해당되는 산업에 가서 쓰기가 되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 갭이 더욱더 커져 버렸죠, 과거보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정부 정책적으로는 이게 되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런 리소스를 좀 더 갭을 줄여줄 거냐. 그런 컴퓨팅 파워 부분이라든지 또 데이터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충분히 좀 쓸 수 있어야지 좋은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거는 이런 갭을 줄이기 위해서 훨씬 더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산업계와 학교 간에. 그래서 사실 왜 그렇게 우리가 이 창의적인 생각이 중요하고 또 비판적 사고력이 중요하고 또 융합적인 사고 이런 게 중요하냐면 결국은 산업 현장에 가서 그런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일들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기존에 있는 것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더 해내고 또 있는 문제들을 더 해결해서 생산성을 더 높이고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문제 해결력으로 연결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그런 방식으로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학교에서 그냥 이론 중심 뭐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능력을 바로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산학 협력 프로그램이 되게 AI 영역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실제로 산업 현장에 데이터를 써서 문제 해결을 해보는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뭐 이름으로서 우리가 뭐 문제 그런 뭐 프로젝트형 뭐 실습형 뭐 이런 교육이라고도 PBL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방식의 산업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가 대학에서 첫 번째 되게 중요한 AI 영역에서는 필요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학교의 운영도 되게 효율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I를 가져다가 그래서 지금 AI를 가져서 행정 영역을 굉장히 효율화시키고 학생들 전부 맞춤형으로 해서 학생들이 자기의 어떤 교육 관리라든지 진도 관리 또 미래의 어떤 직업 경로 관리 이런 것들 할 수 있게 서포트해주는 대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해외 사례들은 또 특히 그런 데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런 게 이제 거기도 뭐 시작한 게 몇 년이 된 학교들도 있고 막 시작한 학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에 있어서 AI 도입을 적극적으로 해서 학생들을 좀 서포트해 줄 수 있고 행정 운영을 효율화해서 실제로 행정 부담을 또 교수진들한테 덜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런 것들에 맞는 어떤 학습 컨텐츠도 이제 다양하게 개발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듈러 기반으로도 해주고 마이크로 디그리라든지 뭔가 좀 빨리 변하는 기술 사이클에 맞는 이런 제도들, 학점 얻는 방식들 이렇게 해줘야지 뭐 4년간 그냥 하나도 변하지 않는 커리큘럼으로 4년간 가서 그냥 졸업한다. 이거는 지금의 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이 짧은 사이클로 가고 있는 기술 변화에 맞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학교라는 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곳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미래에 다가올 변화도 있고 AI 또는 이런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어떤 여러 가지 영향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미치는 것들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것들을 또 바르게 써야 되는 학생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그 뭐 직업인들까지 포함해서 또 평생 교육까지 확장을 시키면 국민들의 이런 그 AI 리터러시 같은 거에 학교가 같이 기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같이 준비하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을 같이 확산시켜주고 그런 것들 논의하는 장이 되고 학교가 대학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시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손혜인 교육부문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교수님과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으로 지금 많은 대학들, 이제 학생들을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 교육을 진행을 할 때 저희는 기업이 실제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그 데이터 그리고 GPU 인프라까지 같이 제공하는 패키지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학생들에 나오는 결과가 저희는 실제로 문제를 풀게 되는 어떤 키를 얻게 되는 때도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학생들이 실제로 그 현업에서 서비스까지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 안에서는 저희가 놀라울 정도로 정말 고도화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기업은 교육을 이런 패키징을 할 때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 산업에서 정말 적용될 수 있을 만한 어떤 프로그램 설계들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잘 그런 문제들을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대학과 산업과 같이 융합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설계된다면 지금 학생들이 정말 빠르게 좋은 결과들을 지금 만들어내는 것들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을 것 같고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좋은 인재들을 또 이제 기업에서 또 뽑을 수 있다면 저희 나라에 또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AI 모델을 비롯한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저희도 이제 학교에 다니다 보면 학교에서도 가지고 있는 좋은 데이터들이 많으세요. 그게 이제 학교에 있는 어떤 업무적인 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있으시고 혹은 이제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연구를 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언어 데이터들도 있으신데 이런 데이터들을 연구를 위해서는 모으나 이게 또 서비스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뭐 태국어를 하고 있는 이제 학과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저희가 이제 태국어의 모델들을 직접 만들었었던 사업을 했었었는데 이런 데이터들의 연구들이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할 때도 같이 했었으면 저희가 훨씬 더 빠르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겠다라는 시그널들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내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또 산업과 연계해서 더 나은 어떤 서비스나 혹은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우리의 다음 넥스트의 먹거리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찾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산업과 대학 간의 협업과 융합에 대해서 중요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청중 Q&A 라운드입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고 계시는 청중 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텝이 골목에서 마이크를 들고 이제 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청중께서는 손을 들시면은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송정보대학의 손동현 총장님께서 손을 번쩍 드셨습니다. 네, 불투명한 미래에 우리 대학 교육은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
이것이 큰 주제인 줄 압니다. 말씀들 다 잘 하셨습니다. 학습 능력을 길러야 된다, 적응 능력 길러야 된다,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야 된다 등등, 역량을 중시해야 된다, 단순한 지식 교육은 안 된다, 암기식, 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 아쉬운 것은 무언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의 지향, 방법, 그 결과에 대한 평가,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은 무성한데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 말씀들이 없으세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대학에서 아무 일도 안 할 수는 없고 하여튼 뭔가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방법, 가르치는 목표, 이것을 바꾸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인데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물론 전통적인 지식을 넣어주는 것, 그건 물론 안 됩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랜 지적 전통을 이어온 기초학문 분야의 문제,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익히게 해줘야 불투명한 미래에 대비하는 안목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인문학, 기초사회과학, 기초자연과학, 이런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 성과를 교육 내용으로 채택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오히려 아까 배상원 교수께서 미국 예를 들었는데 전공 30%, 교양 30%, 선택 30% 했을 때 어느 분야가 됐든 그 어느 영역이 됐든 기초학문 분야를 중시하는,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 성과를, 단순히 전통을 고수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그러한 문제, 그러한 접근, 그러한 발상, 이런 것을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불투명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나마 보험 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 일단 코멘트를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기초학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패널분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박준영 교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20세기 물리학만 배우게 하는 이쪽에 앞에 마이크가 올 수 있을까요? 예. 네, 제가 간단히 그러면 네네, 먼저 송경 총장님 교수님께서 말씀해 네,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하지만 항상 우리는 이제 인류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를 항상 준비하면서 대응을 해갔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할 텐데 그런 거를 할 때 우리가 그 동안에 이제 쌓아왔던 지식들, 그 경험들이 축적된 거를 학습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미래가 과거랑 많이 달라진다고 해도 그동안 축적되었던 게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닌 거죠. 그것들을 잘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잘 학습을 해야 그게 내재화돼야 AI를 쓰더라도 그걸 바탕으로 그 능력을 훨씬 더 키울 수가 있는 거니까.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아는 것만큼 잘 시킬 수가 있습니다, AI를. 그래서 자기 능력이 10인 사람이 AI를 잘 쓰게 되면 그 10인 능력이 뭐 10배가 된다면 100이 되는 거고요. 내 능력,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이 3밖에 안 된다 그러면 10배까지 키울 수도 없습니다. 그게 뭐 3배, 4배 정도 이렇게 키운다고 하면 벌써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중요하고, 그럴 때 어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가 쌓았던 컨텐츠를 배울 거냐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되는 게 이제 스템 교육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초 과학적인 것들, 수학, 물리, 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공부시켜야 된다는 중요성은 더욱더 이제 우리나라나 해외나 다 같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이제 강조가 되는 게 결국은 인간이다 보니 이제 그런 인문학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융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뭐 가루를 나눠 놓은 것들이 이제 큰 의미가 없을 만큼 그 융합적으로 다학제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도메인에 있다, 내가 생물학을 한다, 내가 생명과학 한다, 뭐 이런 자기의 반도체를 한다, 도메인에 대한 그 전문성도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 이런 융합적인 사고들, 다른 내가
반도체를 하지만 내가 생물학도 볼 수가 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사고도 같이 가져 있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그런 것들이 더해졌을 때 AI를 훨씬 잘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능력의 중폭은 훨씬 더 커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AI를 잘 쓰는 사람과 잘 못 쓰는 사람과의 경쟁이지 AI하고 사람 간의 경쟁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런 식의 어떤 서로 협업하면서 공생하는 시기가 얼마까지 갈 거냐 조금 더 멀리 내다본다면 AI가 할 수 없는 일을 찾는 게 훨씬 더 빠르지 할 수 있는 일보다 결국은 많은 부분을 대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발전할 것 같은데 그럴 때 가장 그래도 오랫동안 인간의 영역에서 AI와 협업을 하든 AI보다 더 잘하든 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각각의 자기 도메인에 대한 확실한 전문성을 가지고 AI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람들 탑 몇 퍼센트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이런 그 말씀하신 그런 기초적인 우리의 과학, 수학 이런 공부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인문학의 공부의 중요성 다시 한번 저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준영 교수님께서 네. 네,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지당하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리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물리학과 교수님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요거는 풀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강의하면은 한 학기 동안 진도는 얼마나 나갑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그 지점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조 교수님 말씀에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지식이 있어야 쓸 줄 아는 레벨이 완전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저도 강의 준비를 하면서 AI와 문답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얘가 이런 제안도 하네, 얘가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근데 어느 순간 근데 나는 다 알고 물어보니까 이게 재밌고 더 신기한 게 튀어나온 걸 캐치할 줄 아는데 학생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일단 제 강의에서 일단 추구하고자 했던 거는 물리적 지식을 전달을 하되 적분 테크닉 이런 것들은 저도 강의하려면 다시 다 학습을 하고 가르쳐야 되거든요. 판서 강의를 하려면은. 근데 물리 지식을 전달하는 거에 중요한 목표가 그 직관과 그게 어떠한 조건으로부터 이런 공식이 유도되었는가 그런 것들의 직관을 가르치는 거 그게 있으면 이제 그렇게 소위 파도를 나중에 탈 수 있는 물리학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새로운 테크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전통적인 판서 강의에 그게 100년 넘게 이어진 데는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새로운 교수학습법도 AI로 하고 학생들의 휴먼 인게이지먼트도 엄청나게 하면은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러려면은 제 강의 한 과목이 한 9학점, 12학점쯤 돼야 될 겁니다. 그걸 3학점 내에서 하려면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일단 새로운 교수법이 정착하는데 이번 학기에는 좀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두어보자.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학생들에게 우리 과목은 교과서가 없다. 그래서 내가 커리큘럼을 다 소화를 못한다 해도 나머지 두 개 교수학습법의 새로운 교수학습법의 정착과 이 물리를 새로운 방법으로 직관을 배우는 방법만 일단 이번 학기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연관된 약간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AI와 문답을 통해서 강의 준비를 하고 또 논문도 쓰면서 실험도 연구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 비슷하게 학생들이 이렇게 쓸 수 있을까라고 느끼는 거의 이면에는 학생들한테 이걸 다 가르쳐주고 알려주느니 그냥 내가 이렇게 문답하는 걸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게 더 빠르고 연구할 때는 대학원생들한테 이거 좀 이렇게 논문 좀 고쳐와라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1시간
AI랑 논문 고치는 게 훨씬 성과가 좋고 빠르거든요. 그 트레이닝의 기회를 앗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많이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AI 기업에서 신입 채용이 줄었고 AI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경력직보다 이거 경력 같은 신입 또는 경력만 뽑는다. 근데 대학 기관도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트레이닝 기회가 줄어든다 이것 때문에. 근데 대학은 교육기관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저같이 이제 강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학원생들을 키워서 박사 학위에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사람들은 어쨌든 무조건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기관이지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가요? 현재 그런 일들이 그 트레이닝의 기회 박탈이 젊은 세대에게 일어나고 있나요? 그러면은 대학처럼 의무가 주어지고 저같이 이런 어떤 제도로 인해서 새로운 거를 하거나 새로운 교수법을 젊은 학생들한테 주입할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주어진다면은 기업들에서도 그런 것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제도 같은 게 필요하다. 그 트레이닝의 젊은 사람들의 후속 세대의 트레이닝을 어느 정도 의무화하는 제도나 지원하는 제도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 관련해서 사실 실리콘밸리를 비롯해서 저희 그 테크씬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AI를 제대로 잘하려면 언더 30로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젊은 층으로 뽑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저희 업스테이지에도 훨씬 주니어 레벨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아까 그 말씀드린 파도를 잘 타는 그 역량들 이 부분이 실제로 지금 기업에서는 더 특히나 저희 같은 스타트업 입장 그리고 글로벌의 많은 기업들과 싸워야 되는 입장에서는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친구들이 들어오면 말씀처럼 이제 뭐 다른 경력을 하셨던 분들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오히려 좀 지향하는 부분은 그런 분들이 실제로 AI를 툴로 활용해서 그런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을 좀 갭을 좀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아예 문화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말씀드린 뭐 바이브 코딩이나 혹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지만 내가 이런 시니어보다는 못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좀 더 많은 좋은 어떤 역량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AI를 도입을 하게 하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저희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드리는 즉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AI를 도구로 쓰고 본인들이 원래 생각하는 것들을 빠르게 좀 구현할 수 있는지를 좀 도와주는 문화들을 저희가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실제로 이제 그런 젊은 층의 이제 주니어 분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멘토링이나 혹은 이제 그런 쪽으로 가이딩을 많이 드리고 실제로 저희 회사에도 이렇게 랜덤 패런팅이라고 저를 포함해서 이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분들끼리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누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어느 누구도 이거 코딩 교육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의 그런 짧은 이제 디스커션들이고 이제 저희끼리 좀 하는 얘기지만 근데 이제 저희끼리 이제 그런 또 그 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교육들이 오히려 코딩 교육보다는 예를 들면 그 친구들한테 저희 아이들한테 신문지를 주고 자 너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뭔지를 찾아라 그리고 너네끼리 토론을 해서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오고 그걸 이제 발표시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냐면 그런 것들을 발표하고 난 후에 저희가 그거를 그대로 AI한테 물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실제로 이 친구들이 본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본인들이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이건데를 주장을 하면서 생각했던 본인들의 기준이 있고 그걸 생각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나서 AI에 물어봤을 때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AI가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연습시키는 과정들을 저희 실제로 이제 뭐 부모님들 중에나 아니면 저희끼리도 그런 것들 공유하면서 실제 아이들한테 해보는데 아까 전에 그런 말씀처럼 당연히 이제 얘를 바로 그냥 접근해 버리면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들을 먼저 학생들은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앞단에 아까 말씀하신 기초적인 과정 오히려 내가 생각하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트레이닝을 한 후에 접근하면 확실히 아이들이 얘를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해야 되는가 아까 그 주니어 친구들도 내가 이거를 어떻게 툴로 활용해야 되는가를 좀 더 고민을 하고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문화로 만들려고 하고 저도 이제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항상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이 친구가 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유도하고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박준영 교수님께서는 좀 기다리시는 훈련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들이 스스로 AI를 써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네, 흥미로운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라운드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질문은 굉장히 여러분 모두에게 중요하고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월요일 아침에 컴퓨터를 켰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준비 실행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지 네 분 패널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조용환 교수님께서 역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AI와 같이 공존하는 어떤 교육을 오늘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제 메시지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학습의 주체는 학습자죠. 그리고 AI는 학습의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AI가 주체가 되고 우리가 오히려 AI를 추종하는 그런 학습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빨리 끝내는 것과 깊이 있게 배우는 것은 두 개는 별개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주체가 되고 AI가 학습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을, 대학 교육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송경희 교수님께서. 네. AI를 내가 가장 잘 쓰는 사람인가 매일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내 영역에서, 네, 내가 처한 상황에서 네. AI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일단 그렇게 가장 지금 현실적인 단기 목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과연 이제 이 AI가 제대로 된 답을 잘 생성을 하고 있는 건가? 이 답에서 잘못된 것들은 없는지,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내 생각과 한번 비교를 하면서 AI의 다양한 툴들을 사실 되게 다양한 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잘 써보는 노력들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질문 주셨던 거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 주니어는 없고 시니어만 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여질 직장에서의 모습들입니다. 주니어는 다 AI가 사실 대체를 충분히 이미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뽑는 거죠. 오히려 해고를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미 프로그래머조차도 많이 지금 해고가 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좀 안 뽑는 식으로 당장은 좀 버티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가도록 계속 두는 게 맞는 선택이냐에 대한 이제 사회적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큰 범주 얘기긴 합니다만, 정부는 그러면 계속 AI가 그냥 기존의 인력을 대체하도록 그냥 둘 것이냐. 그럼 주니어들은 영원히 자기는 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시니어 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시니어 은퇴되고 나면 주니어 없이 시니어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일하는 것 자체에 단절들이 일어나는 거죠. 점점 기회가 사라지면서 마지막에 단절이. 그렇게 가도록 하는 게 인류를 모두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AI 발전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좀 사회적인 사실 선택의 문제라는 그 관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에스모귤루 교수님이 이제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죠, MIT에. 그랬어요. 그 AI 발전이 저절로 우리한테 인류 번영을 가져다 줄 거라고 하는 건 AI 환상이다. 근데 이런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항상 기존의 테크놀로지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그런 편향 그리고 소득의 격차를 늘 가져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는 결국 사회적 선택인데 결국은 그러면 AI와 인간이 같이 더불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려면 이런 주니어들도 채용을 하도록 정부가 어떤 인센티브들을 좀 주고 준비해주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아까 업스테이지 사례도 좀 있었지만 또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일부 채용을 해서 같이 노력하면서 또 경험을 쌓게 하고 같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필요할 거다. 이거는 그냥 기업이 단독으로 알아서 하도록 놔둘 문제는 아니다. 큰 사회적인 선택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희 교육본부장님.
네. 저희는 AI를 실제로 다루고 만들고 있는 회사로서,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이 무엇인가를 아무도 교육하지 않는 것처럼 AI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실제로 그게 산업 곳곳에 잘 스며들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또 기술 회사들은 이 현업의 정확한 문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일단 이렇게 지금 교육업에서 지금 교육 분야에서 또 하고 계시는 고민들을 이 무엇인지 이런 문제 정의들을 저희 같은 기술 회사들에 잘 흘러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저희는 또 그런 기술 개발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어야 또 이 교육 분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좀 연구하고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 자리도 정말 의미 있고, 지금까지 저희가 고군분투하며 고민을 했던 것들을 또 이런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도 자주 마련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센터장님이신 서영 교수님. 네, AI는 수단이 되어야지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조영환 교수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 왜 AI를 교육에 사용되어야 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AI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성균관대학교는 2023년 3월에 유지범 총장님께서 전 교수에게 공식적인 이메일을 보내시면서 AI를 사용하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AI를 사용하는 것은 학습을 대체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목적은 학생의 보다 활발한 참여, 그리고 연구의 엑설런스, 그리고 아카데믹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윤리적인 사용,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면서 동시에 TF팀을 꾸리고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 그리고 문화적인 혁신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저희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같이 공유하고 생각하고 이러한 나눔의 활동을 통해서 건전하고 올바른 아카데믹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패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분 패널들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패널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오늘 토론을 통해 대학이 AI 시대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주시고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AI 시대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나눌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번의 컨퍼런스로 모든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성균관대학교 교수학습센터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